학술 공부를 맡고 있는 장상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약간 작긴 한데 약간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고 네. 그 노트북 볼륨을 한번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올렸습니다. 잘 아, 예, 들리시나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여기 목포역 앞에 카페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정말 원래 다행입니다. 시간을 맞췄어야 되는데 예, 10시부터 그 여기 옮기는 이동하는 예, 시간이라 가지고 열차 안에서는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 시간을 예, 예, 바꿔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예, 안에서 우리 정현재 총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 처음에는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야기를 뭐 부탁하셨는데 주제가 이제 완전학습이라서 사실 거기에 그 맞춰야 되는데 그 사실 완전학습도 관심이 있고 또 저의 관심은 뭐 학습 분석이라든지 어댑티브 러닝, 적응형 학습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뭐 완전 학습이라는 거 그 쉽게 찾아보면 그 구글을 네이버에서도 그 정의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게 수업 절차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학습 속도에 대하여 최적의 것으로 되도록 구성하는 것. 이것을 이제 완전 학습이라고 하고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블룸의 완전 학습 수업 전략을 보면 6가지를 그 7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완전 학습은 사실은 그 단순하게 그 어떤 목표를 도달했을 때 목표를 도달해야만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그 블룸이 제시한 완전 학습 모델도 그 시험을 봐서 그 통과하면 더 좋은 그 컨텐츠를 활동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이하 단계의 컨텐츠나 평가를 해서 또 다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요. 그 외국의 그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 여기 그 여기 이제 적절한 그 학생의 상황에 맞도록 뭔가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게 데이비드하고 소렌이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 있고요. 이 완전 학습은 학생들의 그 날리지라든지 스킬,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취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그 학습자들을 에게 그 제공해준다, 무언가를 제공해준다 이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뭐 학습 분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인 어댑티브 러닝 이런 것과 거의 그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그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또 뭐 인터넷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ICT를 뭐 에듀테크를 활용해야만 그게 이제 가능한 뭐 그렇지 않아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도움을 받아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베이스드 트레이닝 또는 뭐 이런 쪽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적응형 학습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 자료는 예전에 뭐 서울대학교의 교육 혁신 포럼에서 일부 발표했던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이 어댑티브 러닝도 정의를 보시면 학습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즈된 자원 그리고 러닝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것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영역을 보게 되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이코메트릭이라고 해서 심리를 측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심리 측정, 그리고 뭐 교육 분야, 그다음에 심리학,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뇌과학, 브레인 사이언스 이런 영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댑티브 러닝 또 마스터리 러닝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적응형 학습들을 정의한 것들을 또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와 온라인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정현재 총장께 드렸더니 마치 이게 온라인과는 좀 다른 일반적인 완전 학습이나 또는 뭐 적응형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적응형 학습이나 완전 학습이 뭐 하이브리드 되거나 아니면 원격 상황이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뭐 1대1로 학습자를 뭐 관리라고 할까요? 뭐 1대1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학습자와 1대1로 하더라도 학습자에 대한 시츄에이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적응형 학습이라고 네이버에 찾아보게 되면 아주 협소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인재 총장님 말씀하셨던 전자학습으로 이제 이러닝으로 좀 한정 짓고 또 학습자의 수준하고 스타일 이런 정도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러닝의 좀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요즘 모 교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시스템인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적절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1970년대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한 상황이지만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이 또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 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교육학 관련된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위계가 있는 서브젝트 예를 들면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쪽에 완전 학습이 좀 적용 가능하고 다른 과목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뭐 도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완전 학습을 위한 노력이 제가 이제 공공 쪽에 있으니까 공공 또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 1996년에 저희가 에듀넷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도 이 개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러닝 컨텐츠를 만들 때 학습자의 기본적인 그 수준을 측정해서 그 수준에 맞는 수업으로 분기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게 초창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LMS가 없어서 아주 그 헤비한 단일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그 이용하기도 어렵고 접속 그 속도도 느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003년부터 이제 이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 뭐 단위로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부터 이 뭐 완전 학습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학습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이 정부마다 만들어졌었는데, 우리가 이게 지난 정부에는 사실은 이 뾰족한 정책이 없어서 그 정책을 저는 정책이라고 하고, 또 그동안은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뭐 개념, 그런 개념을 많이 썼었는데, 뭐 유러닝도 그렇고 스마트 러닝도 그렇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보다는 교수 학습 방법에 더 관심을 가져서 플립드 러닝이 나왔다기보다도 거꾸로 교실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보편화되고, 대학도 이제 2015년 14년부터 이제 만들었던 무크를 활용해가지고 플립드 러닝을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탈기술기라고 하고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뭐 이런 걸 써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또 뭐 이렇게 그거를 아우를 만한 정책이 사실은 없어서 저는 그냥 개념적인 딥퍼러닝을 앞으로 좀 밀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이 20년 이상을 저희가 이런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안 됐는데, 코로나 한 방이 모든 수업을 원격 교육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을 했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원격 교육 쪽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죠. 오늘 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과, 또 여기서 이제 학습 활동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큰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뭐 정부도 만들겠다고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가 완전 학습을 흉내냈던 게, 사실은 이제 2004년에 했던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뭐 제가 그때 담당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스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많이 시들해졌는데, 그 당시는 뭐 스콤을 모르면 이쪽 이러닝 쪽에서는 아주 저급 기술자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로 유행했던 그런 표준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국가 단위로 최초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스코어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자가 평가를 해서 수준에 도달하면 심화학습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학습으로 가는 형태로 컨텐츠 설계를 했고, 모든 교육청들이 또 거기에 맞게 기본 세 가지 수준에 맞게 컨텐츠를 개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도전적이고 실험적이었던 그런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관리하고 유통하려면 뭐 이런 그 표준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완전 학습이 단순히 수준만 그 목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그 협소한 거기 때문에 그 학습자들을 그 돕는 데에는 이 학습 분석 기술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학습 분석이 좀 더 그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을 쌓아서 그걸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뭔가 그 예측을 할 수 있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곳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는 또 감성까지 포함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사이버 가정학습이 그런 역할을 해왔고 현재 초중등 쪽에 그 원격 교육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 학습터가 사실은 이 사이버 가정학습의 그 전신이 돼서 운영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초중등 파트도 있고 대학 파트도 있으시는데 초중등 파트는 제가 제 생각에 아직도 이 2004년에 했던 모델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그 좀 더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해보게 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현재 저희가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서 그 몇 가지 LMS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컨텐츠 저장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추경에 좀 더 그 기능이 강화되고 대학을 더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권역별로도 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정부의 생각으로 아마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거의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완전 학습을 할 때 이제는 사실은 빅데이터와 그 AI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근데 사실 그 공공보다는 민간 쪽에서 이런 기술들을 더 많이 이미 활용하고 있고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그 적용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 데이터, 이 플랫폼이 일단 있어야지 데이터가 그 쌓여진 데이터에 이 알고리즘을 그 적용을 하고 그 이제 이미 그 알려진 알고리즘들이 그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을 조금씩 그 변형해서 더 좋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게 한국형 그 뭐 에듀테크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진짜 그 지금 많이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뭐 음성인식이라든지 영상인식. 저는 이제 전공을 그 영상 그 인식하고 처리하는 뭐 이런 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하는 거를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그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저희는 최근에 그 뭐 공개된 그 공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학교들에 대한 그 성적 뭐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 뭐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학교가 그 저기 기본 수준을 도달할 확률 뭐 이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기본
그 수준 도달이 안 되는 그 학교들에게는 정책적으로 뭐 처방을 또는 뭐 학교장에게 그 정보를 주는 뭐 이런 그 연구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학교에 도입이 돼야지 좀 뭔가 그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중등 영역에서는 저희가 또 그 맞춤 학습 그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그 AI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그, 그 학습자들에게 맞춤 학습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뭐 그 마스터리 러닝이든 또 어댑티브 러닝이든 그 많은 그 컨텐츠 그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도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 트레이닝 또는 뭐 러닝이라고 하는데 학습한 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그 알려진 게 이게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그 모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응 이론 그 문항 반응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통 지금 우리도 뭐 수포자 문제가 심각한데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수학에 대한 그 기본 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수학 그 수준 측정과 처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수학 이수율을 뭐 65%에서 85%까지 상향했다라는 그런 그 사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사례 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다른 그 우리 그 기업들 에서도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렉사라는 아마존의 그 AI 스피커거든요. 근데 이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초중등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대학은 이제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 이 알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또 뭐 학생회관 그다음에 기숙사 이런 데에서도 음성으로 학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습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 학습 자체만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한 주변의 서포트 툴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RISS 리스트에 오시면 논문 초록을 음성으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논문 초록을 19개 나라의 언어로 자동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완전 학습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 그다음에 커리큘럼, 그다음에 뭐 어널리틱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로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초중등 초중등 학교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학습 분석에 대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이제 지식맵이라는 것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데이터가 학습되어서 뭔가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의이 되는 뭐 지식 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그 완전 학습에서는 그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성취 기준 이게 그 중요한데 뭐 미국의 사례도 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 과정은 이미 다 그게 되어 있고 이 성취 기준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노하우가 되겠죠.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자들의 처방을 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 빨리 그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그 원격 교육을 통해서 좋은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공교육에도 그 도입이 되고, 그때 우리 민간 기업도 같이 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뭐 이런 실제 어떤 그 커리큘럼하고 그 성취 기준들을 정의하는 그 기술적인 거를 좀 설명한 데이터인데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넘기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학습자에 대한 프로파일, 그 학습자,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그 학습자에 대한 완전 학습이나 적응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자가 원격에서 활동하는 그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 그것들을 빨리 정의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정의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로그로 남기고 그거를 뭐 로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시스템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 원격상에서 이 마스터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S에서 제공하는 캘리퍼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IMS 캘리퍼 보고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것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상황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분석 또는 적응형 학습, 완전 학습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을 돕고 그다음 과정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도움을 주기가 좋고 또 이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꾸로 보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정말 바라는 바예요. 이게 이제 공교육에서 잘 안 되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민간 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상황이고요. 대학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아마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혁신의 IR이라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분야, IR 분야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교육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인 또 학교, 지역 단위, 국가 단위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좀 전에 총장님도 K 러닝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K 에듀라고 지금 이제 거의 일반화된 것이 있는데 한국형 원격 교육 이게 전 두 가지
우리가 좀 포인트로 가져야 될 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그 공교육과 그 뭐 사교육이라고 하는 민간 분야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그 협업이 돼서 정부도 이거를 좀 산업화 시키는데 그 참여 지원을 하고, 또 그 민간도 단수 그뭐 수익에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그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협업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은 이제 사이버 대학이 21개나 있고 원격 교육에 대한 그 시행력이 있어서 제도가 있는데, 초중등은 사실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등도 관련된 제도가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그 내노라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정말 그 좋은 소프트웨어가 하나 나와서 세계를 좀 이렇게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그 이 완전 학습이나 적응형 학습을 우리만의 그 아주 특성을 살려가지고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모 부장님. 자, 우리 장모 부장의 발표